3월 둘째 주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도 좀 공원 좀 가려고 가족들이랑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죠.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요. 아니 이게 좀 그래도 상관 안 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창문을 환기시켜 놓으려고 열어놨더니 뭐 공기청정기가 거의 터질 것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쉽지만 뭐 집에서 그냥 바깥에 경치 보면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벚꽃만 피면은 완전히 이제 봄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도 월화는 조금 추운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교차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도 좀 심했어요. 그래서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얇게 입고 다니시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지수 움직임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우랑 S&P 500, 나스닥 좀 소름 돋았던 게 주간으로 해서 세 개 지수 다 마이너스 4.6%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통일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4.6%씩 빠졌고요.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은 연초 대비 다우는 아쉽게도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7% 기록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 근근히 턱걸이 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랐기도 하니까 6.4% 아직은 플러스 구간에 있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좀 볼까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었는데 중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수지랑 인플레이션이 좀 중요했어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증시에 작용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는데 서프라이즈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1168억 달러 이제 그 무역 수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818억 달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전월치가 780억 달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이게 수출이 예상 밖의 호조를 좀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 보자고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될 수 있겠는데, 뭐 글로벌 제조업 PMI가 일시적으로 좀 호조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중국 생산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이제 수출이 좀 증가를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리하게 있기 때문에 올해 수출 둔화는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였어요. 이게 지난달에 그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2.1%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가 1.8%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조금 오르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야기됐던 것은 이게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가서 일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일치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요번에 1% 나오면서 아직은 소비라든지 내수가 여전히 좀 부진하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서 아마 요번에 양해 끝나고 뭐 요것저것 나오면서 내수 관련 촉진책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역 수지도 인플레이션도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중요한 게 많았었죠.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상하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여전히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크게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가늠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만 요것보다는 사실 고용 지표가 지난주는 좀 더 힘들게 했습니다. 뭐 총 4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채용 공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비농업 급여, 그리고 실업률 이렇게가 있었는데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824 밀리언이니까 요게 이제 그 1억 8,024만 건 정도 나왔고요. 이게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지금 고용이 좀 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표했던 게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근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21만 1,000건을 기록을 해가지고 예상치가 19만 5천 건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실업이 조금 늘어나는 건가? 근데 요거는 워낙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거다 보니까 뭐 판단을 하기가 힘들죠.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몇 주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부터 이제 실업이 좀 늘어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는, 지금은 우려지만 증시에는 조금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좀 있었고, 비농업 금여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이거 역시 고용 좀 뜨겁다.
근데 또 웃긴 거는 같은 날 발표했던 실업률이 3.6% 나왔거든요. 예상이 3.4%였으니까 이거 실업률은 또 올라가네. 이래서 굉장히 혼조세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지표, 뭐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지금 조금씩 어긋나는 게 시작이 되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고용 지표가 좋아서 고용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됐었던 SVB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의 한 예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봤을 때 저는 지난주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슬슬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낌새가 좀 보인 한 주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는 요 정도로 살펴보고요. 기업 이슈 몇 가지 제가 관심을 좀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겠죠. SVB. 요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이제 지역은행인데 이게 스타트업에 위주로 대출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위주로 대출을 해주던 은행이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스타트업들이 힘들어지니까 자금 회수라든지 이제 그 자금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 와중에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좀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결국에는 22.5억 달러, 225억 달러, 뭐 굉장히 큰 돈이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2.5조 원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돈의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금을 해놨는데 은행이 힘들 거 하니까 인출을 한다. 그래서 인출을 하는 거를 인출을 해주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산을 매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내가 어디에 돈을 맡겨놨는데 그 은행이 힘들어가지고 내 돈을 빼주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뭐 바로 뱅크런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볼 수가 있고요. 이 은행이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먼저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채권 가격의 하락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자산을 매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게 채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채권을 매각을 해서 이제 돈을 현금을 찾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을 그냥 보유하고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자율은 올랐으니까 이제 채권의 금리가 이제 채권이 보유하고 있던 게 이자율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채권을 파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자산을 팔 때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본 금액이 무려 18억 달러예요. 이게 2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리고 그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의 이자도 오르는 건 맞는데 예금 이자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대 마진이 올랐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SVB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던 고객이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대출이 줄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금 회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대 마진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금 이자가 증가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금을 받아서 이제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이 SVB에는 채권 가격 하락과 이 예금이자 증가 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SVB가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업, 뭐 말할 것도 없죠. 금융업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바로 쌓였는데 뭐 대부분의 은행에 뭐 이제 공매도가 쌓여 있고요. 뭐 JP모건 이런 큰 은행도 쌓였지만 굉장히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 은행들은 지금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은행 중에 이제
이제 SVB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위주로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이제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무려 66%나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주식의 66%가 공매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슷한, 이게 66%의 비중만큼 공매도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안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SVB가 터지면서 야,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금리 인상되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뭔가 터질 텐데 어디서 곪고 있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은 레고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이 레고 사태가 딱 터지면서 와, 채권 시장 이거 큰일 났었구나, 요거에 대해서 딱 그 당시에 우리가 깨달았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딱히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없었는데, 이번에 SVB가 딱 터지면서 와, 이제 나타나는구나, 진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기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2008년도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그럼 스타트업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경기 침체 온다 우리 뭐 사실 방송 같은 거 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다들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는 뭐 해고가 있겠고 뭐 구조조정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업의 장기 발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R&D, 이게 연구개발 쪽, 요쪽의 지출을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현금 보유해야 되니까. 이 개인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야, 현금 무조건 쌓아놔, 굳이 지금 뭐 투자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스타트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R&D가 본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합병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일환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거든요. 스타트업은 어찌 보면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엔젤 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인수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회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기술만은 잘 보유하고 있다, 이거 잘 디벨롭하면은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회사랑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초기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아예 인수해버리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R&D의 일환이 되거든요. 근데 R&D 지출 딱 줄여버리니까 스타트업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트업이 좀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동남아 쪽에 뭐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산한 기업들도 많다고, 요게 작년 4분기 요 정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으니까, 그런 위기가 지금 SVB 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번졌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 요거에 대해서 다들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예민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용 문제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뿐만이 아니라 요 은행 쪽, 이 금융업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될 거지? 요거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VB는 어떻게 됐냐? 일단은 예금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그 자금 조달 대신에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서 아마 파산으로 가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VB 지난주 가장 시끄러웠던 내용은 이 정도가 되고요.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되는지 좀 팔로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버즈라는 기업 혹시 아세요? BIRD, 버드라는 종목 코드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발 기업인데요, 친환경이에요. 모든 재료들 뭐 이런 것들 다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친환경의 대표인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4살 되면은 여자친구 꼭 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버즈는 몇 년 투자했냐? 10년? 그럼 14년 남았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찌됐든 홍보 대사로서도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진정한 친환경 기업이긴 했습니다. 파타고니아처럼. 그래서 이 신발이 한동안 인기 많이 끌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신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버즈 신는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떴던 기업이고 주가도 상장하고 괜찮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근데 무려 주가가 47.03%나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이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매출 감소예요. 그리고 경영진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은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같은 시기에 스타트업도 안 좋고 어찌 보면 올버즈도 스타트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스타트업들 진짜 힘들다.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반응이 격했던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웨드부시나 뭐 이런 IB들에서 투자 의견들 하향 조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버즈 같은 경우에도 뭐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고 좀 보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런 이머징 브랜드, 떠오르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기 대비해서는 성과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올버즈 신발 하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가볍고 다 좋은데요. 뭐냐면 이게 디자인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야지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사고 요게 다 달면 또 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키나 여러 신발 브랜드를 보면은 디자인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거 갖고 있다고 저거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올버즈는 이거 있다고 다른 거 사게 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확장성에서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근데 신어본 사람들은 다 편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랑은 조금 다른 거니까 아마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이 올버즈 같은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이머징 브랜드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소비 부진 같은 것들이 진짜 직격탄을 조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룰루레몬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룰루레몬이 지난해 연말에 세일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룰루레몬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매장을 자주 가서 조사를 하는 편인데 세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신 분하고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룰루레몬이 세일 잘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원래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실적도 실질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단기적인 거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은 뭐 테니스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한 사례를 보고 좀 평가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제품을 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 와이프가 그 가방 하나를 좋아해가지고 룰루레몬에서 가방을 샀거든요. 뭐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방에서 가장 큰 문제, 이제 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끈 풀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 하수예요. 진짜 진짜 싸구려 가방 샀을 때나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불량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져갔더니 그냥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쿨하다 이 브랜드. 그냥 해주네. 근데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번엔 양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쿨하게 그냥 바꿔준 것도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한 번의 이런 경험담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우려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확장성이라는 게 여러 이제 그 테니스든 신발이든 뭐 가방이든 여러 이제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는 게 앞으로 룰루레몬한테 있어서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술력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하고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우려감이 존재를 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면 향후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증시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가 오면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성과에,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자, 올버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갭, 뭐 다들 아시죠? 갭은 뭐 다들 뭐 많이 입으시는데, 요번에 실적이 안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또 하회하면서 주가가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안 좋았던 거 갭에 있어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더 큰 문제는 이제 CEO가 없어요, 지금. 뭐 대리로 맡고 있고 막 하는데 임시로 맡고 있고 한데 지금 CEO를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 이거 진짜 업계 내에서 얼마나 지금 갭이 안 좋게 보면은 CEO를 안 하려고 하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올해 전망도 좀 안 좋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갭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제 기억으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카니에 웨스트랑 10년 장기 계약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한번 확 바꿔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계약도 파기됐잖아요. 최근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기되면서 갭이 저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갭은 그냥 그런 거죠. 누가, 와, 진짜 갭은 진짜 하이프다. 야, 갭 사러 가자. 막 줄 서자.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올해 그냥 한번 입고 말 옷으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갭을 막 그렇게 뭐 줄 서서 사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프 같은 것도 형성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냥 한번 올 한 해 입고 말 옷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 가격대에. 뭐 자라도 있고 H&M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갭이 지금 살아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힐튼. 힐튼이 이제 요번에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전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 힐튼하고 하얏트,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힐튼은,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하얏트는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연초 대비 힐튼은 주가 16% 정도 오르고요. 하얏트는 3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하얏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더 높겠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얏트가 지금 힐튼보다 2배나 오른 거는 이게 하얏트가 중국 매출 비중이 힐튼보다 높거든요.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지금 경기 침체나 이런 것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호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V, PAR, 요게 이제 Revenue per Available Roo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효한 방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조금 그 평가를 많이 하는데 요게 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 업계 자체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상황에서 힐튼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힐튼이 재밌는 게 직접 운용을 하는 호텔 매출 비중이 30%로 적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뭐냐면 위탁이라든지 프랜차이즈예요. 그렇다 보니까 팬데믹 때 이게 막 부동산 가격 빠지고 매출 떨어지고 하니까 호텔 기업들이 제일 직격탄이었는데 힐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을 때 야, 이거 지금 바닥 아니야?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직접 운영하는 거는 30%니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 포시즌 호텔 있죠. 포시즌 호텔이 그런데 이게 미래에셋 그 건물이잖아요. 미래에셋이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포시즌이 와서 운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시즌은 뭡니까? 이 자산을 보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자산, 라이트 에셋이라고 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힐튼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 에셋 모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자들이 다들 힘든 상황에서 힐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호텔 업계가 안 좋다고 하면은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 와중에 MS를 늘려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힐튼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텔이나 여행 많이 예약하실 거잖아요. 근데 호텔 예약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이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힐튼으로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힐튼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말말 요거는 제가 뭐 딱히 기억에 나는 게 없어가지고 요번 주는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좀 살펴보시면 월요일 날 요거 좀 중요한데요. 중국의 그 신임 총리 리창이 이제 연설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리창이 정식으로 이제 신임 총리가 됐죠. 리커창의 시대는 가고 커만 빠진 리창 뭐 농담인데 이 리창이 이제 신임 총리로 들어섰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는 굉장히 가깝고요. 근데 이 리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에서 이제 역임하던 시기에 그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유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는 굉장히 친경제적이다, 친시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친시장적인 정책 피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되면서 모두 이제 본인의 수하에 두는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예측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하는 연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달이 정책 공백기였거든요. 중국이. 그 어떤 발표되는 정책도 없고 그리고 신임 총리도 없다 보니까 경제 쪽은 이제 총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경제 정책들이 안 나오고 해서 증시가 조금 안 좋았는데 월요일날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섹터별로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중요합니다만은 예상치가 6% 나오고요. 전월치가 6.4%였고 핵심 물가 상승률도 예상치는 5.5%, 전월치가 5.6%였는데 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15일 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는 이게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 요게 또 중요해요. 왜냐면 1, 2월 합산치예요. 보통 이제 춘절이 있다 보니까 1월달, 2월달에는 따로 발표 안 하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지난 1, 2월치를 한 번에 발표합니다. 이게 예상치가 2.6%고요. 전월치가 1.3%인데 저희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잘 나오면 중국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증시에 좀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수요일날 밤에는 미국 PMI 예상치가 0.3%, 전월치가 0.7% 무난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간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예요. 전월치가 3%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요거는 계속 안 좋을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요게 안 좋았었는데 일시적인 건지 트렌드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경제 지표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투자 명언 이런 것들 꼭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투자 명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기마다 이번 주를 임하기 전에 기억하고 싶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역시나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 책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매우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책이나 컴퓨터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숫자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해야만 하고 뉴스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사람들은 영감을 가져야만 하고 수많은 채찍질과 함께 경험 그리고 또 경험을 해야만 한다. 제가 요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지금 증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단기간은 아닐지라도. 근데 지금 증시에 임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돈을 잃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쓰디쓴 아픔이 되겠지만 그만큼 저희한테는 경험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경험으로 좀 받아들이자. 이런 태도로 임하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문장은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정말 와닿아요. 지난주에 특히 이제 SVB 같은 경우에는 SVB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진짜 증시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상황을 보는 투자자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도 깊게 해석하지는 말자. 이런 의미에서 또 이런 문장을 소개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통 30분이나 벌써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힘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